안녕하세요. 라르고입니다. 3차 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법 제2조 정의 중에 4호, 건축 설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4호를 보시면 건축 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가스, 급수. 여기까지는 건축물에 인입되는 외부에서 건축물 내부로 들어오는 시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배수와 배수. 같은 발음을 하는 건데 이 뒤쪽에 보시면 한자가 다릅니다. 두 가지 한자가 다르고요. 이 한자가 다른 이유는 첫 번째 있는 이 빨간색 배수의 경우는 이 급수를 받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상수도죠. 외부에서 급수를 받아서 그것을 사용하고 남은 물이 나가는 것을 이 빨간색 배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설거지하고 난 물이라든지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물, 그리고 세탁기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저희가 급수를 받은 다음에 사용하는 물에 대해서 나오는 배수고요. 그러니까 하수도법에 의한 배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배수는 건축물을 지은 다음에 발생되는 우수, 그리고 지하층이라든지 피트층에 들어가는 저희 쉽게 얘기하는 집수정 있지 않습니까? 집수정에서 나가는 배수. 그리고 지하층을 할 때 지하 수위가 높을 경우에 건축물 기초 하부에 설치하는 영구배수공법에 의한 배수. 이런 급수에 인하지 않은 외부에서 발생되는 물에 대한 배수들을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배수는 그 배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환기, 난방, 냉방, 소화, 배연. 전부 바깥으로 나가는 것들입니다. 건물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들. 환기 같은 경우는 보통 전열교 환기를 사용을 해서 외부와 내부의 공기를 순환을 시켜주는 거고요. 난방, 냉방은 이야기 드리지 않으셔도 아실 것 같고, 소화, 배연, 오물 처리 설비, 굴뚝, 승강기, 피르침, 국기 계양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국기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 대한민국 국기를 계양하는 방법, 그리고 국기 계양대가 3개가 설치될 때, 2개가 설치될 때, 짝수가 설치될 때, 홀수가 설치될 때, 이런 식으로 국기를 계양하는 방법이라든지 국기를 다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맞게 국기 계양대를 설치를 할 때에는 해당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 시청 안테나. 지금은 저희가 보게 되면 케이블 TV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시청 안테나를 그 설치를 하지 않는 지역도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통신 설비를 할 때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든지 그 외에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됐을 때 공시청 안테나를 통해서 수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선 방송 수신 설비가 아니다 하더라도 공시청 안테나는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법에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편함, 젖소,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는 현재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거는 전기입니다. 저희가 전기 설비를 할 때, 전기 사용 전 검사 대상이 있고, 사용 전 점검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전기 사용 전 검사 대상은 준공 시에 사용 전 점검 필증을 반드시 발부를 받아야 되고요. 수전 설비가 들어가는 거는 동일하고요. 저압일 경우에 용량이 75kW 이상이면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되고, 75kW 미만일 경우엔 사용 전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사용 전 점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준공 때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고압을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 전 검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사용 전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사용 전 검사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 착공 신고 도서에서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을 하라고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착공 신고하셨을 때에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넘겨짚고 가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실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저희가 유의해야 되는 게 전기공사사업법에서 준공 시에 전기공사를 완공하면 시공자 전기공사 내용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표지판을 주된 배전반에 붙이거나 확인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에 보면 전기공사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 호 서식이고요. 이 서식입니다. 공사명은 동일하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발주자는 말 그대로 건축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설계자는 저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기 설계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시공자도 마찬가지고 전기 시공자고요. 감리자도 전기 감리자입니다. 시공 관리 책임자, 착공 연월일, 준공 연월일 이런 부분들은 이 맞춰서 적으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해당 표지판은 전기공사 준공 표지판이기 때문에 건축공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부분만 유의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통신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통신도 마찬가지로 사용전 검사를 받습니다. 연면적 150 제곱미터 초과, 신축, 준축,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에 대해서 사용 전 검사 필증을 준공 시에 반드시 발부를 받아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사용 전 검사, 착공 전 도면 검토 대상의 공사의 종류로는 군내 통신선로 설비 공사, 이동통신 군내 선로 설비 공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방송 공동 수신 설비 공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일반 건축물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공동 수신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관공서, 뭐 청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해당 설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전 검사 면제 대상 건축물에는 이야기한 대로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실시한 건축물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연면적 150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도 같이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시다 보면 가끔 놓치고 지나가신 분들이 있는데 이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에 대해 설치를 하는 건축물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기통신공사법 제69조의 2고요. 건축법 제2조 1항, 즉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건축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건축물 중에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그리고 뭐 주택법에 대한 거, 도시철도, 그다음에 1항에 따라 설치하여는 국내 이동통신 설비 종류 설치 기준의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그 밑에 이게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 2고요. 여기서 뭐하냐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에 다중이용 건축물을 설치를 할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들어갑니다. 즉 지하층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건축물을 다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 설치 대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 터널, 지하상가 및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들, 지하 건축물을 포함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지하층이 있는 모든 건축물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것에 해당이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을 설계를 하실 경우에는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구축지원센터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가입 후에 허가 접수 전에 미리 신청을 완료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보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마무리를 지으신 설계도서 그리고 여기서 받은 협의 완료서를 가지고 건축 인허가를 접수를 하시는 게 허가 단계에서
허가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접수를 하고 이걸 협의를 보내면 이게 검토가 되고 보완이 되고 완료가 되는 시기까지 약 15일 정도가 걸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30일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허가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에 통신 도면과 그다음에 건축물의 배우 배치 평면이면 단면도까지 나온 시점이라고 하면 이 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구축지원센터에 사전에 먼저 접수를 하시는 걸 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가스입니다. 두 가지 내용을 띄워 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준공 때 받아야 되는 서류입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 확인안, 발행 번호, 관리 번호, 그다음에 상호 명칭 이렇게 해서 도시가스 관리 번호가 잡혀 있는 도시가스 공급 확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LPG 소형 탱크 또는 LPG 이용하실 때는 이 검사 증명 발급 확인서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LPG 사용으로 되어 있고요. 이 상호 대표자 주소 되어 있고 이 검사원하고 증명서 발급 번호는 이 LPG 소형 탱크 또는 LPG를 시공을 할 수 있는 시공업을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시공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반드시 시공을 맡겨야 되고요. 그리고 액화석유가스에 관련돼서 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나와서 검사원분이 검사를 하시고 증명서 발급 번호를 해서 시공 내용에 대한 표기까지 해서 이 발급 확인서가 있어야 준공 때에 이상이 없이 준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 봤던 것처럼 급수, 수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절수 설비는 모든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보시면 건축법 제2조 1항 2호에 따른 건축물. 그렇죠?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건축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으로 이용을 위하여 절수 설비 설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통 저희가 인허가를 접수를 할 때 절수 설비 설치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접수를 하는데 예전에는 수도법에 이 별표 서식에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조례로 이관이 되면서 이 설치 계획서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싶다고 하면 지자체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한번 검색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와 준공 설치 계획서와 준공 때는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를 받아야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2018년 12월 24 일부터 절수설비에 따른 절수 등급이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절수 기기 측면에 이 절수 등급 표시가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게 아니면 구매를 했을 때 박스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될 수 있으면 이 절수 설비에 대한 등급이 나와 있는 표시를 사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사진을 찍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사진이 없을 경우에는 구매했던 구매처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납품 확인서 같이 이 절수 등급에 대한 이 스티커를 다시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처에 요청을 하셔서 절수 등급이 표시되어 있는 스티커를 재발급 받으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하수도법에 의한 배수. 이 배수, 건축물에 물이 들어오고 이 급수를 사용하고 남은 거에 대한 배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자체 하수과에 가시게 되면 하수 관망도라는 도면이 있습니다. 그 해당 도면을 보셔서 함유식과 분류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함유식은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오수관과 우수관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따로 큰 계곡, 저희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막 이 어 지하 하수도 굉장히 크게 되어 뚫려 있는 하수도를 뭐 탐험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수하고 우수가 하나의 관 또는 커다란 콘크리트 박스 내로 함께 배출이 되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정화조를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수관과 우수관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함유식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흐르는 하천
또는 강으로 직접 방류가 되기 때문에 해당 정화조 설비를 설치를 하여야 하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화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약 2인후배 10인용까지만 현재는 정화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부터는 톤수로 표기가 되는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분류식 같은 경우는 현재는 굉장히 많은 도로들이 이 하수 관거가 분류식으로 변경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오수관과 우수관이 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관은 하천으로 빠지고요. 오수관은 하천으로 최종 방류 전에 정화를 하는 처리 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오수를 정화를 하여야 하다 보니까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거를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0 톤이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됩니다. 즉 11 톤이 나온다고 하면 그중에 1톤 가격만 납부를 하는데요. 이 한 1 톤당 가격이 보통 13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는 지자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한번 문의를 해 보셔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땅을 살 때, 특히 지구단위 계획구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 매입 금액에 최대 용적률에 따라서 최대 원인자 부담금이 포함되어서 토지 매입 금액에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이 해당 내용은 환경부 고시 20-124-59호 건축물 용도별 누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의 산정 방법 업무 편람에 있고요. 일반인 시점이 계산하는 방식은 500제곱미터일 경우에 오수 발생량 산정이 일반 응식장 같으면 60미터 나누기 제곱미터라고 돼 있는데, 500제곱미터일 경우에 이 60리터를 이항을 시키고요. 저희가 톤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리터가 1톤이기 때문에 60에 1000으로 나눠주면 0.06을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500제곱미터 일반 음식점을 할 경우에는 약 30톤의 오수 발생량이 생성이 되고요. 10 톤을 뺀다고 했으니까 20 톤의 오수 발생량이 발생이 되고, 여기에 뭐 100만 원만 한다고 해도 약 2천만 원 가량의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해당 원인자 부담금이 발생이 되는 경우에는 어 건축 허가 때 납부를 하지는 않고 준공 시점에 납부를 합니다. 왜냐면 건축 허가 때 납부를 하고 나서 착공을 하고 건축물이 지어지는 동안에 이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용도가 변경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준공 때에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에 대한 협의를 보내고 오수 발생량에 따라서 해당 금액을 납부를 하시고 해당 영수증을 제출을 하여야 최종 준공 처리가 가능합니다. 어 여기서 이야기 드린 이 업무 편람은 제가 이 강의가 마무리가 된 다음에 따로 올려 드릴 거고요. 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꼭 읽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아까 요런 부분들에서 보시면 산정 방법은 반드시 읽어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거. 주 용도가 창고, 축사, 고물상 등으로서 해당 주 용도 시설에는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오수가 발생하는 부속 용도, 화장실, 관리사무소, 샤워실 등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만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메인 창고라 하더라도 만약에 화장실이 조그맣게 달려 있다거나 창고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또는 고물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 건축법상에 나와 있는 거는 자원순환 시설이죠. 자원순환 시설에서 업무를 보고 일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샤워를 한다고 하신다고 하면 이 샤워실 면적에 대해서만 사무실 용 면적으로 계산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일반인 시정이 아까 이야기드린 대로 60리터
1제곱미터당 60리터를 계산을 하게 되어 있고요. 업무실에서 사무실은 15리터 나누기 제곱미터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5리터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 뒤쪽에 산정 방법 예시도 나와 있고, 그리고 많이 물어보는 Q&A도 나와 있기 때문에 Q&A도 한번 정독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는 게 급수를 받아서 하고 남은 잔여 물에 대한 배수가 아니라 저희 빗물 또는 우수 그 빗물이나 연구 배수, 이 배수에 대한 부분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빗물에 대한 부분을 항상 하실 때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이 빗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이야기를 하는 빗물 이용 시설 설치 관리에 대해서 놓치고 가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 발전에 대한 대규모 점포 신축을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는 증축, 개축, 재축을 포함을 해서라고 하고요. 빗물, 죄송합니다.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빗물 이용 시설은 뭐냐면 이 해당 오는 우수를 빗물을 모아놓는 지하에 이런 조수 탱크를 만들고요. 여기에서 정화를 해서 물을 다시 사용을 하면 저희가 이야기하는 중수도를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화를 해서 이 화장실 배변기 물로 사용을 한다든가 소변기 물로 재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중수도로 사용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수도 시설까지는 이게 그 의무 대상은 아니고요. 보통 빗물 이용 시설이라고 하면 이 빗물을 여기에 저장을 했다가 이걸 조경수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물을 채워서 이 외부에 한 번에 많은 물이 우수가 나가지 않도록 여기에 저장을 해 놨다가 조금씩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 대상의 경우를 보시면요. 지분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입니다. 체육시설, 운동장이 있는 경우는 지붕이 있는 경우로 한정이 되고요. 체육관, 그리고 별도 13호 과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국방시설은 제외하고 공공업무시설 중에서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지붕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수평 투영 면적으로 봤을 때의 지붕 면적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어, 건축 면적하고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 주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지붕 면적이기 때문에 처마나 차양, 계단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당 면적들을 다 제외를 하고 순수하게 나와 있는 지붕 면적을 별도로 계산을 해 보셔야 되고요. 해당 지붕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10조에 나오는 이 1호부터 5호까지의 시설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잊지 말고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지나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연재해 대책법에도 우수 유출 저감 시설의 설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유출 저감 대책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항에 따라 우수 유출 저감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 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1항에 따른 우수 유출 저감 시설 설치 대상 개발 사업 등은 다음 각과 같다. 국토 및 지역 계획 및 도시 개발,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이거 같은 이 세 가지 같은 경우는 보통 자연재해 대책법에서 재해 영향성 평가를 진행을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요 사호입니다. 그 밖에 우수 유출 영향에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 2에 해당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주. 즉 건축법 제29조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건축물 인허가를 집어넣을 때에 허가를 집어넣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협의 건축물로 건축에 대한 구분을 짓습니다. 이 협의 건축물 대상 중에 대지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을 모두 포함을 합니다. 즉 대지 면적이 2,000제곱미터 또는 건축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넘는다고 하면, 건축 협의 대상 중에 이 두 가지가 넘는다고 하면 우수 유출 저감 대책을 별도로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 건축공사, 즉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건축공사가 해당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항에 따른 우수유출 저감 대책에는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유역 주변 여건, 사업 계획의 타당성 검토, 재해 발생 빈도의 및 규모, 재해 저감 방법, 우수유출 저감 시설 및 종류, 규모 분담 계획, 우수 유출 저감 시설 설치 위치, 구조 및 유지 관리 방안, 그리고 보시다 보면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가 있습니다. 즉 건축물이 지어지는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회를 열어서 그 주민 의견 청취를 통한 수렴 결과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해당이 되시는지 모르고 지나쳤다가 건축 허가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 자연재해 대책법에 대한 부분이 어 발견이 됐다고 하면 이 서류를 꾸미는 데만 보통 2개월 정도 걸리고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을 하는 사진이라든지 회의록 또는 수렴 결과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용도 같이 첨부를 되기 때문에 보통 3개월 정도 시간이 더 소모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놓치지 않고 최초의 법규 검토를 하실 때에 이 해당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발주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당 우수유출 저감 대책을 우리가 수립을 하여야 하고, 우수유출 저감 대책에 수립을 하는데 보통 이게 단계 그레이드로 놓고 보면 자연재해에서 이야기하는 재해 영향성 평가보다는 낮습니다. 높은 단계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수 유출 저감 대책을 수립을 할 수 있는 이 토목 설계 업체도 적을 뿐더러 이거에 대한 그 기초 자료라든지 아니면 선행되어서 그 쌓여 있는 이 검토 자료들이 없습니다. 이게 시행이 되긴 지 재작년 초 22년 초에부터 어 그전부터 법은 있었는데 22년 초부터 이 내용이 국토교통부에서 각 지자체의 그 인허가 담당자들에게 이 내부적인 자료로 발송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비용도 약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선에서 우수유출 저감 대책에 대한 수립 계획에 대한 그 용역비가 별도로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용역비에 대한 청구, 그리고 이 우수유출 저감 대책의 수립을 하기 위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서 등에 대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계획 설계 단계에서부터 밟고 지나가셔야 추후에 인허가를 밟으시는데 어려움이 없이 지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배수까지 끝났고요. 저희 5호에 나와 있는 지하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해당 이거는 법제처에서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 기준으로 치게 되면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 거고요. 건축법 정의 5호에서 지하층이란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게 되면 요 한 개의 층고를 H를 3m라고 하고요. 그리고 각 변의 길이를 10m라고 할 경우에, 그리고 여기가 동, 여기가 서, 여기가 남, 여기가 북일 경우에, 여기가 동서남북으로 놓고 봤을 때요. 일단 이 각 층, 이 사면에 대한 각 층 주위의 층고 곱하기 각 층의 길이. 동, 이쪽 면이 3m의 길이가 10m고요. 동서남북 합쳐서 4면의 길이 합이니까 120제곱미터. 그리고 L, 4면의 길이 합으로 나누면 3.0m가 나오겠죠. 이거는 뭐 단순히 계산을 안 해도 동일한 길이로 나눴으니까 나오는 거고요. 2분의 1일 경우에는 1.5m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묻혀 있는 부분을 구하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각층 주위의 지표면의 평균 높이. 저희가 이렇게 전개도를 그려서 면적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동측 같은 경우에는 지표면에 묻혀져 있는 부분이 없죠. 0. 그리고 길이는 곱하기 10. 서측면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묻혀 있고 길이가 10m, 30제곱미터. 남측 같은 경우 여기를 4m로 생각을 해서 지금 놓고 그 예로 들은 겁니다. 3 곱하기 10 하면 똑같이 30제곱미터에서 3 곱하기 4 곱하기 0.5 삼각형이니까요. 빼게 되면 6제곱미터가 빠진 24제곱미터, 24제곱미터입니다. 남북은 동일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78제곱미터가 나오고 L, 사면의 길이의 합, 여기에 드러나지 묻혀져 있지 않은 면도 반드시 길이에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40m를 하게 되면 1.95m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부터 1.9m 상부에 평균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하층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 여기도 지하층으로 현재 되어 있고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지하층이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여기를 지하층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저희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건축물이 다 지어져 있는 상태를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해당 층을 지상층이 아닌 지하층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흙을 더 채우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흙을 더 채우셔서 해당 이 지상층을 지하층, 지표화의 2분의 1 이상, 이 면적이 1.5m 이상이 나오는 2분의 2 이상이 나오는 이 묻혀져 있는 면적을 만드셔서 해당 층을 지하층으로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하면 묻어가지고 지하층을 만드시는 방법을 활용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에 대한 정의입니다. 어, 저희 6호에 대한 부분인데요.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거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건축법에서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특성은 사용 목적에 따른 특성,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이고요. 두 번째 특성이라고 하면 이 방이라는
공간적 특성 두 가지를 모두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사용 목적에 따른 특성을 보자면요.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거주는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삶을 유지를 하는 목적이고, 직무는 사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사무가 뭐냐? 맡은 바 직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어지는 일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사전적 국어사전에 보면 되어 있고요. 즉 자신이 일을 하는 사무실이든 아니면 회사든 어느 공간에서 맡은 직책에 맞게 어 또는 직책이 아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처리하는 것 자체를 사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작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일을 함, 그리고 또 그 일정한 계획으로 하는 일. 즉 일이라는 이 한 가지를 어 직책이나 이런 거에 맡은 바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걸 그 자체를 작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집회는 여러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하는 모임. 오락은 쉬는 시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분을 즐겁게 하는 일. 즉 휴게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잠을 자는 것도 기분을 즐겁게 하는 일에 속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특정한 방법을 주지 않고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이 목적에 맞는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목적에 맞는 실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거실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창고를 예를 들면 창고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보관을 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용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고는 거실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내가 작업을 하고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을 하는 목적은 창고에 물건을 보관을 하거나 적재를 하는 목적을 위해서 하는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창고에서 잠을 잔다. 창고에서 뭐 노래를 부르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분을 즐겁게 하는 일을 한다라고 해서 거기를 오락을 즐기는 목적을 사용한 공간이거나 거주를 하는 목적을 사용을 하는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의 통상적인 주 목적이 상기 위의 목적이거나 그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간이냐 아니냐를 놓고 구분을 하여야 하는 거지, 그 안에서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로 구분을 해 주시면 안 됩니다. 가끔 보시면 뭐 "복도는 거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데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의 복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복도에서 사무를 행하지도 않고요. 일정한 곳에 머물러서 삶을 유지할 수도 없고 작업도 마찬가지고 집회, 오락 특수하게 이 부분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와 그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간일 경우에만 이 첫 번째 특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특성으로 놓고 보면 방이라는 공간적인 특성을 만족을 하여야 합니다. 방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사람이 살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벽 따위로 만든 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두 가지를 모두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살거나 일을 하기 위한 공간, 벽 따위로 막혀 있는 공간. 이 두 가지를 만족을 하지 못하는 공간이라면 방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공간이 막혀 있지 않은 공간이라면 방이 아니고요. 막혀 있지만 사람이 안에서 살거나 일, 즉 작업을 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면 방이 아닙니다. 즉 기계실 같은 경우는 막혀 있긴 하죠, 사방이. 하지만 그 공간의 목적이 사람이 살거나 일을 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기계가 작동을 하기 위한 공간. 그리고 전기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기의 배전반이라든지 이런 그 패널들이 보관을 하고 전기의 인입과 분배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들에 대해서는 거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정의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첫 번째 특성과 두 번째 특성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할 경우에만 거실로서의 정의로 목적과 공간의 특성을 구별을 하셔서 적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거실의 정의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특성을 만족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주택법에서 예외로서 거실을 하나의 세대 기준으로 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에는.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요. 한 세대 전체를 거실로 볼 수 있다, 한 세대를. 그러면 저희가 이 세대 내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디가 나오죠? 현관입니다. 이 현관은 건축법에 따른 거실로 볼 수는 없습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내부에 있는 주택 내부에 있는 창고라든지 발코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실로 볼 수가 없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이 하나의 그래서 주택법에 의해서 한 세대를 거실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세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일 경우에만 세대 내를 전체를 거실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